아이고, 나 죽네. 살려줘. 한겨울 재래시장 한복판, 악취가 진동하는 거짓골의 노인이 가슴을 움켜쥐고 진흙탕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코를 막고 피했죠. 또 술주정이야. 저러다 말겠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찬가게에서 일하던 한 여자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뛰쳐나왔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오물이 잔뜩 묻은 옷에서 코를 찌르는 악취가 올라왔지만 이 여자는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고 노인을 품에 안아 일으켰습니다.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입김을 불며 비벼 녹이는 이 여자의 정체는 고아 출신의 반찬가게 직원이었죠. 그런데 이 노인의 정체를 알면 아마 여러분 모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더럽고 냄새나는 거지 할아버지는 대한민국 10대 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고아 출신 예비 며느리의 본색을 파헤치려고 직접 거지로 변장한 것이었죠. 과연 이 여자는 회장이 의심한 대로 재벌가를 노린 꽃뱀이었을까요? 아버지의 재산보다 이 여자를 택한 아들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그리고 이 거지 할아버지는 왜 시장 한복판에서 대성통곡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이 넘쳐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태성그룹 본사 50층 회장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통유리창 너머로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강진철 회장은 캄캄한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건넨 아들 민우의 혼인신고 예정서였죠. 강민우, 그리고 그 옆에 적힌 낯선 이름 석자, 윤지안, 변두리 재래시장 반찬가게 여자, 고아원 출신, 강진철의 턱 근육이 돌덩이처럼 굳었습니다. 관자놀이의 핏줄이 붉어져 나오더니 서류를 쥔 손등에서 핏기가 사라졌죠. 고아, 시장 바닥에서 반찬이나 파는 여자가 감히 태성그룹 며느리?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강진철이 서류를 탁자에 내동댕이 치며 비서실장을 노려봤습니다. 또 도련님께서 직접 서류를 준비하셔서 그래서 네가 그걸 순순히 받아왔어? 이 한심한 놈아. 강진철이 책상 옆 골프채를 움켜쥐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뼈대도 뿌리도 없는 여자한테 내 아들이 홀려가는 꼴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단 말이지. 다들 미쳤어. 이 집안이 통째로 미쳤어. 퍽! 모니터가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강진철은 골프채를 통유리창에 내리쳤죠. 빠직! 거미줄 같은 금이 퍼지더니 세 번째 타격에 유리가 와장창 깨져나갔습니다. 50층 높이의 칼바람이 밀려들며 서류들이 눈보라처럼 날렸죠. 30분 뒤 민우가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살난 유리창과 바닥의 파편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이미 각오하고 온 얼굴이었습니다. 앉아라.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민우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봉투 2개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직서와 상속포기 각서였죠. 지금 이게 뭐 하자는 짓이야. 이 자식아, 눈에 뵈는 게 없냐? 강진철이 민우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양복깃이 구겨지고 넥타이가 비틀어졌지만 민우는 피하지 않았죠. 아버지, 저 무섭지 않아요. 회사도 필요 없고 재산도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다 가져가세요. 근데 지안이만큼은 절대 안 돼요. 그 사람은 내 전부야. 내 목숨보다 귀한 사람이라고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진철의 소나기에서 힘이 스르르 빠졌죠. 당장 안 나가? 아버지, 한 번만 만나보시면. 나가라. 이 배은망덕한 놈아,
당장 내 앞에서 꺼져. 목이 찢어지는 듯한 외침이 텅 빈 회장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민우는 입술을 꽉 깨문 채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돌아섰죠. 구두가 유리 파편을 밟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멀어지고 문이 닫혔습니다. 강진철은 부서진 유리창 앞에 멍하니 섰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핏줄과 재산마저 부정하며 돌아선 그 뒷모습에 분노 넘어 깊은 상처가 아비의 얼굴에 새겨졌죠. 그래, 그 여자가 내 눈을 그렇게 멀게 했단 말이지. 좋아. 아주 좋아. 강진철이 이를 갈며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내가 직접 들어간다. 그 여자가 일하는 시장통에 가장 더럽고 가장 지저분한 꼴로 찾아가서 그 여자가 어떤 인간인지 내 두 눈으로 확인하고 내 손으로 끝장을 낸다. 회장님, 아무리 그래도 직접 나서시면 위험합니다. 조사팀을 보내시는 게. 조사팀? 남이 가져온 보고서 믿고 앉아 있으라고? 내 새끼 인생이 걸린 일을 남한테 맡기란 소리야? 보안팀에도 입 다물어. 이 일을 아는 건 너하고 나 딱 둘이야. 알아들었어? 비서실장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저녁 본사 지하 주차장 구석에서 대한민국 10대 그룹의 회장이 노숙자로 변신했습니다. 며칠 전 수거한 실제 노숙자의 누더기를 소독 없이 그대로 걸치고 음식물 쓰레기 국물을 옷깃에 문질렀죠. 틀니를 빼 주머니에 넣으니 볼이 쑥 들어가며 단번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고 헝클어진 가발에 껌을 붙이고 구두약과 흙탕물을 얼굴에 발랐습니다. 30년 근속 비서실장이 입을 벌린 채 한참을 쳐다보다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 맞으십니까? 어때, 못 알아보겠지? 그럼 된 거야. 강진철이 이빨 빠진 입으로 씩 웃었습니다. 택시를 잡았으나 기사가 창문을 내리며 소리쳤죠. 어르신, 죄송한데 안 됩니다. 이 냄새가 시트에 배면 오늘 하루 장사 접어야 한다고요. 다른 차 타세요. 60평생 처음 당하는 굴욕에 강진철의 눈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주머니에서 구겨진 수표를 꺼내 기사에게 밀어넣으며 말했죠. 시트가 걱정이야? 이걸로 차를 새로 사. 빨리 출발이나 해. 택시기사가 수표의 액수를 확인하고는 아무 말 없이 뒷문을 열어줬습니다. 변두리 재래시장에 도착한 강진철의 눈앞에 좁은 골목 양쪽으로 천막 좌판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비릿한 생선 냄새와 튀김기름 냄새가 뒤엉겨 코를 찔렀고 바닥에는 채소 껍데기가 밟혀 질척거렸죠. 이런 시궁창에서 구르던 것이 감히 내 며느리라고. 어림도 없지. 강진철이 인상을 구기며 시장 안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엄마 손 반찬 간판이 보이는 가게 맞은편 전봇대 뒤에 숨어 안을 살폈죠.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자가 분주하게 반찬을 소분하고 있었습니다. 29의 윤지안, 동그란 얼굴에 보조개가 깊었죠.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끌고 온 할머니에게 지안이 뛰어나가 반찬 봉지를 가득 안겨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무거운 거 끌고 다니셨어요? 힘드셨겠다. 이거 가져가세요. 오늘 멸치볶음 기가 막히게 됐거든요. 아이고, 이걸 또 그냥 주면 어떡하니. 돈을 내야지. 에이, 무슨 돈이에요. 할머니가 맛있다고 한마디 해주시면 그게 저한테는 100만 원짜리 값이에요. 지안이 할머니의 리어카에 봉지를 실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전봇대 뒤에 강진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착한 척은 기가 막히게 하는구만. 재벌가에 들어오려고 이미지 만들기에 저렇게 공을 들이다니. 어디 끝까지 두고 보자. 강진철은 전봇대 뒤에서 나와 다리를 더욱 심하게 절뚝이며 가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코를 막고 피하는 걸 보며
자신의 위장이 완벽함을 확인했죠. 가게 바로 앞에 선 강진철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가슴이. 나 죽어, 살려줘. 허공을 향해 팔을 휘젓다가 무릎이 꺾이며 진흙탕 바닥 위로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에휴, 또 술 먹고 주정이야. 저런 거 신경 쓰지 마. 맞아, 괜히 건드렸다가 봉변당해. 가자, 가자. 행인들이 혀를 차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가게 안에서 반찬을 담던 지안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밖에 신음소리에 고개를 돌린 지안이 쓰러진 노인을 발견하고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맨발로 뛰쳐나왔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지안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강진철을 품에 안아 일으켰습니다. 오물이 잔뜩 묻은 옷에서 악취가 올라왔지만 지안은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았죠. 차갑게 식은 노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입김을 불며 비벼 녹였습니다. 세상에, 손이 꽁꽁 얼었네. 얼마나 밖에 오래 계셨어요. 이러시면 큰일 나요, 할아버지. 주변 손님 하나가 코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아가씨, 그런 사람 건드리지 마. 무슨 병이 있을지 모르잖아. 장사하는 데서 이러면 손님이 오겠어? 맞아, 빨리 내보내. 냄새 때문에 못 있겠다. 지안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부드럽기만 하던 눈빛이 단칼처럼 바뀌었죠. 지금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냄새가 문제예요? 손님, 제발 비켜주세요. 이분 먼저 살리고 볼게요. 지안의 목소리가 시장 골목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강진철의 팔을 자기 어깨에 걸치고 온 힘을 다해 일으켜 세운 지안은 비틀거리는 노인을 가게 안보일러 옆 가장 따뜻한 자리에 앉혔습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뽀송뽀송한 겉옷을 벗어 강진철의 어깨에 덮어주고 손목에 손가락을 대어 맥박을 살폈죠. 할아버지, 천천히 숨 쉬세요. 금방 따뜻해질 거예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강진철은 고개를 숙인 채 지안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관찰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입꼬리를 굳게 다물었죠. 아직이다. 아직 판단하기엔 이르다. 강진철은 속으로 되뇌며 눈을 감았습니다. 지안의 따뜻한 손이 자신의 차가운 손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는 일부러 그 온기를 외면했습니다. 가게 안쪽 보일러 옆자리에 앉은 강진철은 따뜻한 공기에 몸이 녹자마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의 인내심이 어디까지인지 그 바닥을 확인해야 했죠. 강진철이 팔꿈치로 테이블 위에 물병을 탁 쳐서 바닥에 쏟았습니다. 물이 싸하고 쏟아지며 바닥이 흥건해졌죠. 아이고, 물병이. 지안이 불이 나게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강진철은 진열대로 다가가 반찬통 뚜껑을 열었죠. 손가락으로 멸치볶음을 집어 입에 넣더니 우적우적 씹다가 퇴하고 바닥에 뱉어냈습니다. 퇴? 이게 뭐야? 반찬이야, 소금이야. 짜서 사람이 먹겠어? 이런 걸 돈 받고 팔아? 강진철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반찬통을 밀쳤습니다. 멸치볶음이 바닥에 쏟아지고 가게 안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죠. 안쪽에서 소란을 들은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남의 가게에서 행패야? 주인 아주머니가 빗자루를 휘두르며 강진철에게 다가갔습니다. 굵은 소금을 한 움큼 집어 뿌리며 소리쳤죠. 나가. 당장 안 나가? 이런 미친 영감탱이가 어디서 굴러들어와서. 그때 지안이 주인 아주머니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발. 잠깐은 무슨 잠깐. 눈앞에서 가게를 박살내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이분 좀 보세요. 정신이 온전하신 분이 아니에요. 치매기가 있으신 것 같다고요. 이렇게 내쫓으면 밖에서 어떻게 되시겠어요? 지안이 주인 아주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다 치울게요. 반찬값도 제 월급에서 빼세요. 제발 이분 좀 그냥 두세요. 네. 주인 아주머니가 빗자루를 든 채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에휴, 너는 진짜 맨날 이런 식이니 내 주머니에 남는 게 있어야지. 좋아, 네가 알아서 해. 대신 이 난리는 네가 다 수습하는 거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가 깨끗하게 다 해놓을게요. 주인 아주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아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엎드려 쏟아진 반찬과 물을 걸레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멸치볶음을 하나하나 주워 담고 물기를 짜내고 테이블 다리까지 꼼꼼히 훔쳤죠. 강진철은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이야. 이 정도의 본색을 안 드러내면 더 밀어붙여야지. 그런데 바닥을 다 치운 지안이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뒤 쟁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갓 지은 하얀 쌀밥, 그리고 그릇에 수북하게 담긴 소갈비찜이었죠. 가게에서 가장 비싼 특제 메뉴였습니다. 지안이 쟁반을 강진철 앞에 정갈하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배고프셨죠? 배가 고프니까 화가 나신 거예요. 따뜻할 때 드세요. 강진철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행패를 부렸는데 밥상을 차려오다니.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강진철은 곧바로 연기를 이어갔죠. 손으로 밥을 퍼서 입에 쑤셔 넣고 갈비찜 국물을 후루룩 들이키다가 일부러 옷과 바닥에 줄줄 흘렸습니다. 밥알이 수염에 붙고 국물이 턱을 타고 옷깃으로 흘러내렸죠. 보통 사람이라면 인상을 찌푸리고 돌아앉을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아는 옆에 앉아 냅킨으로 강진철의 입가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생선 가시를 발라 살만 골라 강진철의 밥 위에 올려주며 말했죠. 천천히 드세요, 할아버지. 체하면 안 되니까. 이 생선살 드셔봐요. 부드러워서 씹기 편할 거예요. 강진철의 젓가락을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지안아, 나왔어. 오늘 일찍 끝나서. 퇴근한 민우였습니다. 민우는 난장판이 된 가게 바닥과 구석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거짓골의 노인을 발견하고 미간을 찌푸렸죠. 그 노인이 자기 아버지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야? 지안아,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 아, 이 할아버지가 밖에서 쓰러지셔서 모셔왔어. 배가 많이 고프셨나 봐. 민우가 한숨을 내쉬며 지안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안아, 이런 분들은 복지센터에 연락하면 돼. 왜 또 사서 고생을 해? 가게 바닥이 이게 뭐야? 민우야, 쓰러진 사람을 복지센터 전화번호나 알려주고 보내면 그게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너 맨날 이러잖아. 가게도 내 가게가 아니고 사장님한테 피해가 가잖아. 강진철은 아들의 목소리에 흠칫 놀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밥알이 묻은 얼굴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릇에 코를 박고 먹는 척했죠.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이를 악물고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민우가 지갑에서 5만 원권 몇 장을 꺼내 강진철의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이거 가지고 가세요. 밖에 가서 따뜻한 데 가시고요. 여기서 더 계시면 곤란합니다. 강진철의 시선이 식탁 위에 던져진 돈에 멈추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오며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죠. 평생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고스란히 아들에게 옮겨붙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안이 민우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강민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민우가 놀라서 지안을 봤습니다. 지안의 눈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사람 앞에 돈을 던지는 게 말이 돼? 당장 이 돈 치워. 지안이 식탁 위에 돈을 집어 민우의 주머니에 다시 찔러 넣었습니다. 민우가 입을 열려 했지만 지안이 먼저 말을 쏟아냈죠. 이분도 누군가의 귀한 아버지야.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고. 배고픈 분한테 따뜻한 밥 한 끼 드리는 게 그렇게 이상해? 그 마음을 돈으로 모욕하지 마. 지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우는 지안의 호통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한 발짝 뒤로 물러섰죠. 강진철은 고개를 숙인 채 곁눈질로 지안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 떨리는 입술, 그러면서도 꺾이지 않는 단호한 눈빛. 강진철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안은 가게 구석에서 새 털신 한 켤레를 가져왔습니다. 강진철의 헐벗은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더러운 발을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은 뒤 털신을 신겨주었죠. 할아버지, 이거 신으세요. 발이 시려우시면 몸 전체가 아픈 거예요. 강진철이 고개를 들어 지안을 올려다봤습니다. 지안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내일 또 오세요, 할아버지. 내일은 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강진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죠. 고개를 푹 숙인 채 털신을 신은 발끝만 내려다봤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 무렵 강진철은 어젯밤 내내 뒤척이다 결국 다시 거지분장을 하고 시장을 찾았습니다. 지안에 대한 미안함인지 호기심인지 자기 자신도 그 감정의 정체를 알 수 없었죠. 그런데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굴착기 소음이 귀를 찢듯 울려 퍼지고 상인들이 허둥지둥 물건을 치우며 뛰어다녔죠. 재개발 용역이 왔어. 빨리 문 닫아. 누군가의 외침이 골목을 가로질렀습니다.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든 사내들 수십 명이 시장 안으로 밀고 들어왔죠. 검은 점퍼에 마스크를 쓴 용역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보상 합의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다 부숴. 용역 반장이 고함을 지르자 사내들이 일제히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좌판이 뒤집어지고 과일 상자가 터지며 바닥에 굴러다녔죠. 상인들의 비명이 시장 골목에 가득 찼습니다. 엄마손 반찬 가게 앞 유리창이 와장창 깨졌습니다. 용역 2명이 가게 안으로 들이닥쳐 반찬 냉장고를 밀어 넘어뜨렸죠. 유리 용기가 바닥에 쏟아지며 산산조각이 났고 반찬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여기서 안 나가면 다 죽여버린다. 어서 꺼져. 용역이 쇠파이프를 허공에 휘두르며 위협했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지아는 주인 아주머니의 팔을 잡아 끌며 뒷문 쪽으로 밀었죠. 사장님, 뒷문으로 나가세요. 빨리요. 지아나, 너도 같이 나와. 사장님 먼저 가세요. 저는 괜찮아요. 주인 아주머니를 뒷문으로 내보내던 지안이 엎어져 있던 냉장고에 발이 걸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용역 하나가 지안을 내려다보며 쇠파이프를 치켜들었죠. 아가씨, 좋게 말할 때 나가. 다음엔 봐주지 않아. 바로 그때 시장 입구 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강진철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였죠. 지팡이를 짚고 뒤뚱거리며 가게 앞으로 달려간 강진철이 소리쳤습니다. 이놈들, 사람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물건 내려놔. 굴착기 소음에 목소리가 묻혔습니다. 용역 반장이 강진철을 돌아보더니 코웃음을 쳤죠. 뭐야,
이 냄새나는 늙은이는 어디서 굴러온 거지가 참견이야? 용역 반장이 성큼 다가와 강진철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치자 강진철의 등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죠. 꺼! 강진철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용역 반장이 군화발로 강진철의 배를 걷어찼죠. 눈치가 없어. 이 영감탱이야. 한 대 더 맞아봐야 정신 차리겠어? 60년 넘게 살면서 남에게 주먹을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배를 움켜쥔 채 바닥에 웅크린 강진철의 눈앞이 하얘졌죠. 공포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용역 반장이 몽둥이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꼬장 부리면 진짜로 보내버린다. 몽둥이가 내려오려는 그 순간 어디선가 지안이 날아들었습니다. 뛰어온 지안이 강진철의 몸 위로 엎어지며 두 팔로 노인의 머리를 감싸 안았죠. 퍽! 몽둥이가 지안의 등과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지안의 입에서 피가 섞인 침이 튀어나왔죠. 으윽! 지안이 이를 악물며 비명을 삼켰습니다. 등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눈앞이 번쩍했지만 강진철을 감싼 팔은 풀지 않았죠. 이 미친년이 왜 끼어들어? 용역이 다시 몽둥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지안이 피가 흐르는 입술로 악을 썼죠. 이 할아버지한테 손대지 마. 때리려면 나를 때려. 이 사람은 안 돼. 지안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용역이 몽둥이를 다시 내리쳤고 지안의 어깨와 팔뚝에 멍이 들었죠. 그래도 지안은 강진철의 머리를 감싼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삐뽀삐뽀.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용역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욕설을 뱉으며 우르르 빠져나갔죠. 시장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뒤집어진 좌판, 깨진 유리, 바닥에 널린 과일과 반찬 사이로 지안과 강진철만 덩그러니 남았죠. 강진철은 자기 몸 위에 엎어진 지안을 올려다봤습니다.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흘러내리고 어깨가 부어올라 있었죠. 팔에는 몽둥이 자국이 시퍼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아, 왜 아무 상관도 없는 늙은이한테 몸을 던져. 미쳤어? 강진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안이 찢어진 이마의 피를 손등으로 닦으며 웃었습니다. 피가 번진 얼굴로 짓는 웃음이었죠. 할아버지가 다치면 할아버지 가족들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아들도 있고 손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래서 네가 대신 맞아? 너는 안 아프냐고. 저는요. 지안이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아예요. 다쳐도 슬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다치는 것보다 제가 맞는 게 나은 거예요. 강진철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입술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졌다가를 반복했죠. 가슴 한가운데를 쇠파이프가 아니라 그 말 한마디가 관통한 기분이었습니다. 지안이 품속에서 낡은 붉은색 털실 목도리를 꺼냈습니다. 올이 다 풀리고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죠. 지안이 그 목도리를 강진철의 목에 둘러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두르세요. 옛날에 우리 아빠가 어린 저한테 춥지 말라고 감아준 건데 아주 따뜻해요. 할아버지가 더 추우니까 할아버지가 하세요. 강진철의 손이 목도리에 투박한 털실 짜임새를 더듬었습니다. 그 순간 강진철의 머릿속으로 까마득한 옛날이 밀려왔죠. 가난했던 신혼 시절 단칸방에서 아내가 밤새 떠주었던 목도리. 바늘질이 서툴러 오리 고르지 못했고 색깔도 이 목도리와 똑같은 붉은색이었습니다. 떠다가 풀고 풀다가 다시 뜨기를 반복하며 손끝이 빨갛게 부르튼 아내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죠. 진철 씨,
이거 두르고 다녀. 바람 불면 목이 시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목소리가 귀를 스쳤습니다. 강진철의 턱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악물었지만 소용이 없었죠. 눈두덩이 뜨거워지더니 주름진 볼을 타고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강진철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크게 들썩이더니 참을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죠. 폐허가 된 시장 한복판에서 거지 행색의 노인이 붉은 목도리를 움켜쥔 채 대성통곡했습니다. 지아는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무 말 없이 상처투성이 팔로 강진철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사건이 있고 3일 뒤 태성그룹 본사 로비에 회장 전용 리무진 5대가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정문부터 현관까지 레드카펫이 깔리고 전 직원이 양쪽으로 도열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차 문이 열리고 최고급 이탈리아 슈트를 차려입은 강진철이 내렸습니다. 3일 전 시장 바닥에서 거짓골로 울부짖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죠. 강진철은 반대편 차 문을 직접 열어주었습니다. 깁스를 한 팔을 조심스럽게 감싼 채 지안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자기가 목숨 걸고 구한 거지 할아버지가 태성그룹 회장이라는 사실을 불과 1시간 전에 알게 된 지안은 아직도 얼떨떨한 표정이었죠. 저기 회장님,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시장으로 돌아갈게요. 뭐가 잘못돼? 가만히 서 있어. 강진철이 지안의 등 뒤에 손을 대고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과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고 지안은 눈이 부셔 고개를 돌렸죠. 강진철이 로비 중앙에 놓인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내가 직접 소개한다. 이 아이는 내 목숨을 2번 구한 은인이자 우리 태성그룹의 며느리다. 로비가 술렁거렸습니다. 이에 있는 사람, 토를 다는 사람, 그 즉시 해고다. 알아들었나? 직원들 사이에서 헛기침 소리가 퍼지더니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지아는 수백 개의 시선이 자기에게 쏟아지자 현기증을 느끼며 강진철의 팔을 붙잡았죠. 이 소식은 곧바로 본사 전체에 퍼졌습니다. 34층 임원실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최명석 이사는 책상 위에 커피잔을 벽에 집어 던졌습니다. 시장바닥 반찬가게 여자가 며느리? 회장님이 정신이 나갔어. 완전히. 최명석은 흥신소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지안이라는 여자, 과거를 싹 다 털어. 정가든 빚이든 남자관계든 뭐든 찾아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가져와. 전화를 끄는 최명석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40년을 조카로 살아온 남자 강진철의 혼외자라는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남자의 눈에 도끼가 서렸죠. 한편 지아는 강진철의 저택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침실 하나가 지안이 살던 반지하 방보다 3배는 넓었고 욕실 수전에서는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졌죠. 그러나 최고급 대우의 이면에는 숨막히는 교육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사 예절, 와인 잔 잡는 법, 인사하는 각도, 재무제표 읽는 법.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빼곡히 짜인 일정에 지안의 얼굴이 날이 갈수록 헬쑥해졌죠. 어느 날 밤 답답함을 이기지 못한 지안은 몰래 저택을 빠져나와 익숙한 시장 골목을 찾았습니다. 재개발 소동 이후 반쯤 폐허가 된 시장은 한산했지만 골목 어귀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죠. 폐지를 줍던 박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지안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박 할머니가 골목 끝에 세워진 검은 세단에서 내리고 있었죠. 수행원 2명이 허리를 숙이며 서류 가방을 건넸고 가방에는 JP 인베스트먼트라는 금색 글씨가 박혀 있었습니다. 3번 계좌 잔액 정리하고 신규 편입 종목은 내일 아침까지 보고해.
박할머니가 수행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목소리는 시장에서 폐지를 줍던 그 허름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등이 곱고 눈빛이 날카로웠죠. 지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할머니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익숙한 주름진 웃음을 지으며 입술에 손가락을 대었죠. 쉬, 비밀이다. 박할머니가 윙크를 하며 지안의 손을 잡고 근처 순대국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뜨거운 순대국 2그릇을 시켜놓고 박할머니가 입을 열었죠. 놀랐지? 나도 먹고 살려고 별짓을 다 해. 시장에서 폐지 줍는 건 내 취미 같은 거야. 세상 돌아가는 꼴을 바닥에서 봐야 진짜가 보이거든. 할머니,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그건 나중에 알게 돼. 그것보다 지안아, 내가 할 말이 있어. 박할머니가 순대국 숟가락을 내려놓고 지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재벌 껍데기 쓴다고 내 본 모습 버리지 마라. 와인잔 잡는 법 따위가 사람 값을 매기는 게 아니야. 내 힘은 그 따뜻한 오지랖에서 나오는 거다. 그걸 잃어버리면 넌 끝이야. 지안이 뜨거운 국물을 후후 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며칠 뒤 강진철이 주최한 상류층 사교 파티가 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지안은 강진철이 준비해준 드레스를 입고 파티장에 들어섰죠. 그런데 파티장 한쪽에 모여있던 재벌가 사모님 서너시 지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애가 그 고아 출신 며느리래. 반찬 냄새 안 나? 나는 나는 것 같은데.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지안의 귀에 닿았습니다. 그중 한 사모님이 대놓고 지안에게 다가와 말했죠. 근본도 뿌리도 없이 어떻게 여기까지 기어 올라왔어요? 대단한 수완이네. 지안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손에 든 잔이 흔들렸죠. 그 순간 박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내 본 모습을 버리지 마라. 지안이 고개를 빳빳이 들었습니다. 수완이요? 글쎄요. 저는 그냥 반찬 열심히 만들고 쓰러진 사람 일으켜 세웠을 뿐인데요. 그리고 사모님, 돈 냄새보다는 땀 냄새가 났죠. 그쪽 향수 냄새가 좀 역하네요. 사모님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 사모님이 뒷목을 잡으며 어머나 세상에 하고 뒤로 물러섰죠. 그때 민우가 다가와 지안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지안이가 이 자리에서 가장 기품 있는 사람이야. 더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하시죠. 사모님들이 입을 다물고 흩어졌습니다. 파티장 구석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최명석이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신복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합성 사진 유포 준비해. 같은 시각 강진철은 지안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든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원래 내 마누라한테 줄 거였는데 그 사람이 먼저 가버렸으니 네가 가져. 지안이 상자를 조심스럽게 닫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 이건 제가 받을 수 없어요. 이 목걸이 파시면 보육원 아이들 겨우내 난방비가 나올 거예요. 그쪽에 써주시면 안 될까요? 강진철이 지안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죠. 이 고집불통 며느리 같으니라고. 강진철의 목소리에 꾸짖음이 아닌 따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국내 최대 규모의 호텔 야외 정원에서 지안과 민우의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정재계 거물급 인사들이 하객으로 참석해 정원 곳곳에서 악수를 나누고 수십 대의 카메라가 쉴 새 없이 플래시를 터뜨렸죠. 지안은 수천만 원짜리 수입 드레스를 거절했습니다. 대신 시장 한복집 아주머니가 밤새 바느질해서 만들어준 심플한 흰색 드레스를 입고 양손에 보육원 아이들의 손을 잡은 채 버진로드를 걸어 들어왔죠. 하객들 사이에서 탄성과 속삭임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강진철이 주례사를 위해 단상에 올랐습니다. 준비한 원고를 펼쳤지만 첫 문장을 읽자마자 목이 메었죠. 나는 이 며느리를 처음에 꽃뱀이라고 생각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재벌가에 기어들어온 사기꾼이라고 이를 갈았다. 그래서 가장 더럽고 처참한 거짓골로 변장하고 이 아이를 시험하러 갔다. 강진철의 눈두덩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냄새나는 늙은 거지한테 밥을 차려주고 자기 옷을 벗어 덮어주고 깡패한테 맞으면서도 이 쓸모없는 늙은이를 몸으로 막아줬다. 나는 가진 것 없는 노숙자였을 때 이 아이한테서 진짜 가족을 만났다. 강진철이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객석 여기저기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죠. 결혼 서약이 끝나고 지안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한테 과분한 자리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받은 만큼 돌려드리고 싶어요. 지안이 숨을 한번 고른 뒤 말했습니다. 태성그룹 며느리로서 받은 예물과 축의금 50억 원 전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야외 정원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기자들이 허겁지겁 노트북을 펴고 속보를 타전했죠. 민우가 지안의 손등에 입술을 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지안아. 일부 예식이 끝나고 이어진 피로연은 지안의 뜻대로 열린 잔치가 되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노숙자들이 초대되어 호텔 셰프들이 국밥을 퍼주는 진풍경이 펼쳐졌죠. 강진철은 양복 상의를 벗어던지고 상인들과 어울려 막걸리를 마시며 어깨춤을 추었습니다. 박할머니가 지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큰 그릇이 됐구나, 우리 지안이.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본 모습 버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한 건 없어. 다 내 안에 있던 거야. 축제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연회장 정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의 영상이 갑자기 치직거렸습니다. 축하 영상이 흘러나와야 할 스크린에 전혀 다른 화면이 떠올랐죠. 지안의 얼굴이 교묘하게 합성된 사진들이었습니다. 선정적인 사진들과 함께 자극적인 글씨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죠. 태성그룹 며느리 윤지안, 과거 유흥업소 에이스 출신, 꽃뱀 사기단과 공모 정황 포착, 성우를 고용해 만든 조작된 녹취록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윤지안 씨 재벌 아들 꼬시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순진한 척만 하면 되니까. 하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웅성거렸습니다. 지안은 스크린을 올려다보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두 귀를 틀어막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아니야. 민우가 달려와 재킷으로 지안을 감싸 안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스크린 전원 뽑아. 당장 꺼. 그러나 스크린이 꺼지기도 전에 하객들의 스마트폰이 일제히 울렸습니다. 찌라시 문자가 대량으로 발송된 것이죠. 지안이 강진철에게 접근한 것도 계획된 사기라는 가짜 뉴스가 인터넷 포털 메인에 올라갔습니다. 강진철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려다 뒷목을 잡고 비틀거렸습니다. 이런 천한 것들이. 누구야, 누가 이 짓을. 강진철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눈동자가 풀렸습니다. 그대로 단상 옆으로 쿵 하고 쓰러졌죠. 회장님, 아버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왔지만 현장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었죠. 연회장 구석에서 최명석이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그 혼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짧게 말했죠. 회장님 쓰러지셨다. 2단계야. 이사회 소집해. 기자들은 쓰러진 강진철과 바닥에 주저앉은 지안을 향해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윤지안 씨,
과거 유흥업소 근무 사실이 맞습니까? 강 회장님에게 접근한 것도 사기의 일환입니까? 민우가 지안을 감싸 안은 채 기자들을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물러나. 다 거짓말이야. 당장 꺼져. 행복했던 결혼식장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때 박할머니가 굳은 표정으로 연회장 뒷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대고 짧게 말했죠. 내 아이들이 다쳤어. 숨겨둔 칼 뽑아라. 박할머니의 모습이 혼란스러운 인파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결혼식장에 충격적인 영상이 퍼진 뒤 태성그룹의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루 만에 30%가 넘게 폭락했고 본사 앞에는 해명을 요구하는 주주들과 시위대가 연일 몰려들었죠. 화염병이 날아다니고 욕설이 쏟아지는 본사 앞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쓰러진 강진철은 뇌출혈 판정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눈을 감고 있는 강진철의 곁에서 의사가 민우에게 말했죠. 보호자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출혈 범위가 넓어서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민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이 없었죠. 최명석이 강진철의 의식불명을 틈타 비상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이사들 앞에서 최명석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죠. 회장님이 쓰러지신 이상 그룹이 이대로 표류할 수는 없습니다. 경영 안정을 위해 회장님의 직무를 정지하고 강민우 전무의 경영권도 잠정 박탈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너무 급하지 않습니까? 최 이사. 한 사회이사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최명석이 테이블 위에 손바닥을 탁 내리치며 말을 끊었습니다. 급하긴요. 주가가 바닥을 뚫고 있는데 한가하게 기다리자고요? 여기 계신 분들 주식 가치가 하루에 얼마씩 날아가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손을 들었습니다. 속전속결로 의결이 끝났죠. 뉴스에서는 돈을 받은 가짜 증인들이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나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윤지안한테 속아서 전 재산을 날렸어요. 그 여자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눈물을 짜내는 가짜 증인들의 인터뷰가 24시간 내내 방송을 도배했죠. 검찰은 최명석의 사주를 받아 지안을 사기와 돈 세탁 혐의로 소환 조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택 앞에는 수백 명의 기자가 텐트를 치고 진을 쳤죠. 지안은 문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아버지의 병간호, 무너지는 회사의 방어, 지안의 보호라는 세 가지 짐을 동시에 지고 쓰러져 갔습니다. 최명석이 심어둔 경호원들에게 회사 출입마저 막힌 민우의 볼이 움푹 파였고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내려앉았죠. 민우야,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안이 민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긴.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누군가 꾸민 짓이라고. 반드시 밝혀낼 거니까 조금만 버텨. 민우가 지안의 이마에 이마를 대며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지안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인터넷에는 매시간 악성 댓글이 수천 개씩 올라왔죠. 꽃뱀년 꺼져. 고아가 재벌을 삼키네. 역겹다. 이 사기꾼아 죽어라. 살해 협박 편지까지 저택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지아는 식음을 전폐한 채 욕실 바닥에 앉아 홀로 오열했죠. 내가 없어지면 다 끝나는 걸까? 내가 사라지면 아버님도 민우도 평화로워질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명석이 보낸 변호사가 저택으로 찾아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죠. 윤지안 씨, 여기 이혼 서류입니다. 도장 찍고 해외로 떠나시면
강 회장님의 병원비와 강민우 씨의 안전은 최 이사님이 보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장이요? 이게 협박이지, 보장이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지금 상태로는 윤지한 씨도, 강민우 씨도, 강 회장님도 전부 끝입니다. 도장 하나면 다 해결돼요. 변호사가 볼펜을 내밀었습니다. 지안이 서류를 내려다봤죠. 이혼이라는 두 글자 위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지안은 베란다 난간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얇은 잠옷을 파고들었죠. 난간 아래로 까마득한 어둠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안의 손이 난간을 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죠. 그때 발밑에서 무언가가 발에 걸렸습니다. 고개를 숙여보니 결혼식 날 박할머니가 쥐어준 복주머니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바람에 날아온 건지 옷에서 빠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안이 떨리는 손으로 복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작은 USB 하나와 접힌 쪽지가 들어 있었죠. 쪽지를 펴자 박할머니의 삐뚤빼뚤한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진실은 발이 달려서 기어코 찾아온다. 포기하지 마라. 지안의 손가락이 USB를 꽉 쥐었습니다. 난간을 잡고 있던 손이 풀렸죠. 지안은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리자 지안의 눈이 커졌죠. 최명석의 목소리였습니다. 합성 사진 퀄리티 높여. 진짜처럼 보여야 해. 증인들한테 돈 더 줘서 연기 제대로 시켜. 통화 녹음 파일 옆에는 비자금 송금 내역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빠져나간 수백억 원의 흔적이었죠. 이거면 돼. 이거면 다 끝낼 수 있어. 지안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죠. 저택 곳곳에 최명석이 심어둔 감시원들이 있었고 전화와 인터넷도 감시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증거를 밖으로 가져나갈 방법이 없었죠. 지안은 자신을 아껴주던 도우미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부탁이 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도우미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세탁물 수거 시간에 맞춰 커다란 세탁물 수거함 뚜껑을 열어주었죠. 지안이 수거함 안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뚜껑이 닫히고 어둠이 내려왔죠. 세탁물 수거 트럭이 저택 뒷문을 빠져나갈 때 감시원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수거 차량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트럭이 골목에 멈추자 지안이 수거함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신발도 없이 맨발로 좁은 골목길을 달렸죠. 그런데 골목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윤지안이다. 최명석이 심어둔 감시원 2명이 뒤를 쫓아오고 있었죠. 지안은 이를 악물고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맨발바닥이 거친 시멘트에 긁혀 피가 번졌지만 멈출 수 없었죠.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높은 담벼락이 앞을 가로막았죠. 뒤에서 감시원들의 거친 숨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끝이야, 어디 가려고. 바로 그 순간 굉음과 함께 오토바이 한 대가 골목 옆 쇳길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브레이크를 끼익 밟으며 지안 앞에 멈춰 선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을 벗었죠. 시장 중국집 배달원 철가방이었습니다. 누님, 빨리 타요. 철가방이? 여기를 어떻게? 설명은 나중에요. 시장 상인들 전부 누님 편입니다. 반격하러 가시죠. 지안이 오토바이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철가방이 엔진을 부르릉 울리며 감시원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갔죠. 오토바이가 어둠 속으로 질주했습니다. 태성그룹의 운명을 가를 임시 주주총회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총회장이 마련된 호텔 입구에는 최명석이 고용한 용역들이 2중 3중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주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죠. 총회장 안
단상 위에 선 최명석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양복 단추를 매만지며 입꼬리를 올린 얼굴에는 승리의 확신이 가득했죠. 오늘 안건은 간단합니다. 경영 능력을 상실한 강진철 회장의 영구 해임과 새로운 경영 체제로의 전환입니다. 반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이사들이 고개를 숙인 채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민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잠깐만요. 아버지가 의식을 잃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영구 해임을 논합니까? 이건 쿠데타예요. 강민우 전무는 이미 경영권이 박탈된 상태입니다. 발언권이 없어요. 경호원 강 전무를 밖으로 안내해. 최명석이 손짓하자 경호원 2명이 민우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민우가 팔을 뿌리치며 버텼지만 경호원들의 힘에 끌려 출구 쪽으로 밀려났죠. 손 놔. 이건 불법이야. 소란 피우지 마시고 조용히 나가세요, 전무님. 최명석이 다시 마이크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 그럼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강진철 회장 영구 해임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호텔 밖에서 빵빵거리는 트럭 경적 소리가 총회장 안까지 울려 퍼졌죠.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10대, 20대, 30대. 경적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건물 전체가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명석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뭐야, 밖에서 무슨 소리야? 총회장 문 앞을 지키던 직원이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습니다. 최 이사님, 밖에 용달 트럭이 수십 대가 몰려왔습니다.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있습니다. 지안이 탄 철가방의 오토바이를 선두로 시장 상인들의 용달 트럭 50대가 호텔 정문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떡집 사장의 1톤 트럭이 바리케이드를 정면으로 밀어붙이고 건어물 가게 사장의 용달이 옆을 들이받았죠. 철 구조물이 쓰러지며 쇠 긁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용역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트럭에서 우르르 쏟아져 나온 상인들과 뒤엉켜 몸싸움이 벌어졌죠. 생선 가게 아저씨가 고무대야로 용역의 머리를 내리치고 채소 장수 아주머니가 배추로 용역의 면상을 갈겼습니다. 우리 지안이한테 손 떼는 놈은 가만 안 둬. 시장 사람들 만만하게 봤어? 덤벼. 상인들이 몸으로 길을 만들었습니다. 한 줄로 늘어서서 양팔을 걸고 버티며 지안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열었죠. 지안이 그 인간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상인들이 등을 밀어주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며 호텔 로비를 가로질러 총회장 문 앞까지 지안을 보냈습니다. 쾅! 총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찢어진 옷에 맨발, 팔과 얼굴에 상처가 나 있는 지안이 문 앞에 섰죠.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등은 곧게 펴고 있었습니다.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주주들이 입을 벌린 채 지안을 바라봤죠. 최명석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저 미친 범죄자를 당장 끌어내. 뭘 하고 있어? 경호원들이 지안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지안의 뒤에서 지팡이 끝이 대리석 바닥을 탁 내리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할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양복을 차려입고 건장한 수행원 6명을 양옆에 대동한 채 총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죠. 시장에서 폐지를 줍던 허름한 노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박할머니가 지팡이로 바닥을 한 번 더 내리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구만, 최 이사. 내 소개를 하지.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태성그룹 2대 주주 JP인베스트먼트의 대표 박점래다. 총회장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고 최명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죠. JP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이 할머니라고? 할머니가 아니라 대표라고 불러. 그리고 누가 감히 내 며느리 앞길을 막아?
박 할머니의 눈이 매서워졌습니다. 지안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죠.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최명석이 흥신소 사장에게 돈다발이 든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었습니다. 합성 사진 퀄리티 높여. 증인들한테 돈 더 줘서 연기 제대로 시켜. 최명석의 목소리가 총회장에 울려 퍼졌죠. 이어서 비자금 장부가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빠져나간 수백억 원의 송금 내역이 낱낱이 드러났죠. 주주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최명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죠. 이건 조작이다. 저 여자가 꾸며낸 거라고. 바로 그 순간 총회장 안쪽 귀빈실 문이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링거대가 먼저 보이고 휠체어가 천천히 밀려 나왔죠. 강진철이었습니다. 헬쑥한 얼굴에 링거를 꽂은 채 그러나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총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의식불명이 아니었습니까? 강진철이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틀 전에 눈을 떴다. 이 자리가 궁금해서 참고 누워 있었지. 강진철이 최명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명석아. 최명석의 어깨가 움찔했죠.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밝힌다. 최명석 이사는 내 조카가 아니야. 총회장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내 젊은 날의 실수로 태어난 내 혼외자 아들이다. 주주들이 비명에 가까운 탄성을 질렀습니다. 최명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강진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조카로 숨겼다. 내 비겁함이 이 아이를 괴물로 만들었다. 그건 내 죄다. 강진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내 핏줄이라는 이유로 용서하지 않겠다. 오늘부로 절연한다. 최명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주주들이 물병을 던지고 야유를 퍼부었죠. 총회장 뒷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 4명이 들어왔습니다. 수사관이 최명석이 앞에 서며 말했죠. 최명석 이사, 횡령 및 살인미수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찰칵 소리가 총회장에 울렸습니다. 최명석이 강진철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나를 아들이라고 딱 한 번만 아들이라고 불러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어. 나는 평생 조카로 살면서 단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고. 그게 얼마나 지독한 건지 알아? 최명석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강진철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죠. 지아는 끌려가는 최명석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아닌 연민이 담긴 눈빛이었죠. 강진철이 휠체어에서 내려왔습니다. 비틀거리는 다리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 바닥에 주저앉은 지안 앞에 무릎을 꿇었죠. 태성그룹 회장이 시장 반찬가게 여자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못난 시아버지를 용서해라. 네가 이 집안을 살렸다. 강진철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민우가 달려와 두 사람을 함께 끌어안았죠. 총회장에 있던 주주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총회장을 가득 채웠죠. 교도소 면회실 유리병 너머로 푸른 수의를 입은 최명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밑이 까맣게 내려앉은 얼굴은 태성그룹 임원실에서 샴페인을 기울이던 때와는 딴 사람이었죠. 지안이 유리벽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작은 봉투 하나와 직접 쓴 편지를 면회실 창구에 밀어 넣었죠. 최명석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영치금이 들어 있었죠. 이게 뭐야? 동정이야? 최명석의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편지도 있어요. 읽어보세요. 최명석이 접힌 편지를 펼쳤습니다.
지안의 동그란 글씨가 빼곡했죠. 명석 씨, 원망은 안 해요. 당신도 따뜻한 밥상이 그리웠던 외로운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거 알아요. 아버지라고 한번 부르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 마음이 엉뚱한 데로 가버린 거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죗값 치르고 나오면 제가 국밥 한 그릇 대접할게요.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게요. 최명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죠.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최명석이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크게 들썩이며 유리병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죠. 지아는 아무 말 없이 유리벽에 손바닥을 대었습니다. 최명석이 한참을 울다가 반대편에서 같은 자리에 손을 가져다 댔죠. 면회 시간이 끝나고 지안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국밥 꼭 끓여 놓을게요. 최명석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태성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강진철은 명예회장직도 내려놓고 완전히 은퇴했죠. 지아는 경영 일선이 아닌 태성희망재단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매일 아침 작업복을 입고 쪽방촌과 보육원 현장을 누비는 게 지안의 일과였죠. 책상 위에 앉아 서류를 넘기는 대신 직접 발로 뛰며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강진철은 지안이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 엄마손 밥집의 설거지 담당 자원봉사자가 되었습니다. 노란 고무장갑을 끼고 수백 개의 그릇을 닦는 강진철의 모습을 본 예부하 직원들이 기겁했지만 강진철은 오히려 콧노래를 불렀죠. 회장님, 아니 어르신, 그릇이 아직 기름기가 남아있어요. 다시 헹궈주세요. 급식소 직원이 거리낌 없이 말하자 강진철이 고무장갑을 턱 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잔소리가 비서실장보다 더하네. 박할머니는 재단의 고문이 되었습니다. 지안에게 돈을 버는 법이 아니라 가치 있게 쓰는 법을 가르쳤죠. 한 달에 한 번은 꼭 시장 순대국집에서 만나 순대국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저 요즘 재단 일이 너무 좋아요. 매일이 보람 있어요. 보람만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밥은 거르지 마. 이것도 먹어. 박할머니가 자기 그릇의 순대를 지안의 그릇에 옮겨 담았습니다. 민우는 퇴근하면 넥타이를 풀고 급식소로 달려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퍼주는 민우의 얼굴에는 회사에서 볼 수 없는 환한 웃음이 번졌죠. 민우야, 국 좀 더 퍼줘. 저쪽 어르신이 국을 좋아하셔. 알았어. 어르신, 국 많이 드릴게요. 여기요. 무료 급식소 엄마손 밥집의 확장 개소식 날이 밝았습니다. 문 앞에 수백 명의 독거노인과 노숙자들이 줄을 섰죠. 지아는 입구에 서서 한 명 한 명의 눈을 맞추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특별히 소갈비찜 준비했어요. 많이 드세요. 아이고, 여기 올 때마다 딸네 집 온 것 같아. 그럼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강진철이 배식대에서 국을 퍼주다가 줄 끝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거지 분장을 하고 시장에 잠입했던 그 시절, 길에서 스쳐 지나갔던 노숙자였죠. 강진철이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야, 이 사람, 오랜만이야. 어디 아픈 데는 없었어? 아이고, 나를 기억해? 그때 시장에서 같이 굴렀던 양반 아니야? 맞아, 그때 그 사람이야. 자, 고기 반찬 더 줄게. 많이 먹어. 강진철이 자기 몫의 고기 반찬을 노숙자의 접시에 수북하게 올려주었습니다. 방송국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지안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며 여기저기서 카메라를 들고 찾아왔죠. 윤지안 이사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안이 국자를 든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저가 아니에요. 이 밥 드시고 힘내실 이웃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저는 그냥 국이나 끓이겠습니다. 지안이 정중하게 거절하고 다시 솥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영업이 끝나고 급식소 옥상 평상에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지안, 민우, 강진철, 박할머니, 철가방, 떡집 사장, 건어물 가게 사장, 주인 아주머니까지. 평상 가운데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어가고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었죠. 자, 오늘은 내가 쏜다. 마음껏 먹어. 강진철이 갓 태어난 손주를 한 팔에 안고 집게로 삼겹살을 뒤집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회장님이 고기를 직접 굽다니 세상 참 많이 변했네. 철가방이 웃으며 소주잔을 들었죠. 회장은 무슨, 나 이제 그냥 설거지하는 진철이 할아버지야. 강진철이 손주의 볼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별의별 비싼 거 다 먹어봤다. 한우의 전복에 캐비어에. 근데 오늘 이 삼겹살이 제일 맛있어. 이게 진짜 부자의 맛이다. 박할머니가 소주잔을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밥을 같이 먹어야 진짜 식구지. 식구라는 글자가 뭔 줄 알아? 밥 먹는 입이야. 같이 밥 먹는 사이가 가족이라고. 민우가 상추에 삼겹살과 쌈장을 올려 지안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맛있지? 응, 맛있어. 지안이 오물거리며 웃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지안이 고개를 들어 별을 바라봤죠.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아빠, 나 이제 진짜 가족이 생겼어. 아주 많아. 지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가 웃음과 함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옥상에서는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고기 굽는 냄새가 밤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깜깜한 도시의 야경 속에서 급식소의 주황색 불빛만이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죠. 가족은 핏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며 서로의 온기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태성그룹 강진철 회장은 평생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아들이 데려온 고아 출신 며느리를 꽃뱀이라 단정짓고 가장 더러운 거짓골로 변장해서 시험하러 갔죠. 그런데 그 시장 반찬가게 여자는 냄새나는 노인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주고 깡패의 몽둥이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자기 아버지의 유품인 목도리까지 벗어주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값을 매기던 회장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린 건 수천억짜리 계약서 앞이 아니라 1,000원짜리 국밥 앞에서였죠.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같은 피가 흘러야 가족이 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밥을 먹는 사이가 진짜 가족이라고.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끼 건네는 마음,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손길, 그 작은 온기가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가족을 만들고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을 지안이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가락 한 번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의 소감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꼭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